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48분입니다. 자, 여기 어떤 분이 조은석 바가 하나 들어오셨네요. 조은석을 왜 매도하냐니요. 조은석은 정치검사 맞습니다. 뭐 특검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고요? 특검에서 정치를 못하겠지.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조은석 자체가 정치검사입니다. 근데 뭐 잘 모르면서 함부로 나불대지 마세요. 그리고 조은석에 대해서 뭐 얼마나 합니까? 네가 얼마나 아세요? 까불지 마세요. 어디서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참네. 당신이 나만큼 알아? 참네. 아이고. 진짜 사람들이 요즘 저를 이렇게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열받으면은 내 핸드폰에 들어있는 조은석 녹음 파일 확 다 까버린다. 수두룩 빽빽하게 쌓였는데 확 다 까? 참네. 아이고, 진짜. 들으면 다들 기겁하실 거야, 아마. 예. 그 얘기는요, 또 따로 시간 내서 한번 하도록 하지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지금 현재 11시 49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영장심사 마지막 20분 남기고 와장창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입니다. 야, 윤석열을 무너뜨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영장실질심사 어제 오후 2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9시 한 2분 정도까지 갔어요. 9시 뭐 조금 넘어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시간 50분 정도 진행되는 이 시간, 영장실질심사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은 거의 윤석열이 다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40분 정도 쭉쭉쭉쭉 늘어났대.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 20분쯤 됐을 때는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마 40분 동안 윤석열이가 뭐라 얘기를 하고 있고 판사들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질답이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와중에 마지막 20분을 남겨두고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자신한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쏟아냈다고도 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법적으로 빠삭하다고 해도 평정심이 무너지게 되면은,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가장 불리한 얘기를 그냥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정치 검사로서 살아온 윤석열이 그 반대의 입장이 서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생전 처음으로 반대 입장, 그것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본인 자신을 모두 버티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돼요. 그리고 이미 어제 시작부터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 치명적인 무언가가 탁 제시가 됐는데 그 순간 윤석열은 와장창 바사삭 하고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자, 두 번째 주제에서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 다들 보셨죠?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불출석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오늘 윤석열은 내란 재판,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어제 감옥에 갈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발부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이 이 수의를 입고 이거 죄수복을 입고 국민들 앞에 서겠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돌고 있는 그 사진, 죄수복을 입고 있는 박근혜 사진,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이게 버스 타고 호송을 하게 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이 통로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윤석열도 오늘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됐던 거야. 자, 그 자리를 죽었다 깨나도 못 지나가겠다는 거지. 바로 윤석열이 그만큼 현재 멘탈이 붕괴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아마 윤석열이 그 죄수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 장면이 공개가 되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충격이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그 극우 세력들, 그들이 받는 충격은 뭐 말도 못할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윤석열 자신일 겁니다. 이미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수복을 입고 있는, 수의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전 국민한테 공개된다. 예,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뎠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은 오늘 재판 출석을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은 첫 번째 구속 때부터 계속해서 구치소를 벗어나서 헌법재판소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도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탄핵 심판을 핑계로 해서 구치소에 거의 들어가지를 않았었습니다. 본인한테도 그게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윤석열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윤석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불리하다고 느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멘붕이 와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적어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짱 박혀 있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지금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멘붕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장실질심사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요. 영장실질심사 받는 중에 윤석열은 완전히 평정심을 상실했고 좌충우돌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진술이 원래도 좀 그랬는데 이 윤석열의 진술상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공격적이에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자꾸 방어적인 태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고립되었다. 공범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공범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에는 형사 사건에는 공범들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공범들이 주범 하나를 놓고 다 배신을 때렸을 때 그 주범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네, 멘붕 상황이죠. 윤석열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윤석열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냐? 영장실질심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윤석열, 이 무더위에 안 그래도 더운 서울구치소에 짱 박혀 있을 만큼 지금 정신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 기사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경향신문 기사인 걸로 아는데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변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마누라도 지금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답니다. 변호사 구하는 게 힘들다 할 정도로 아니 근데 변호사 구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영장실질심사에서 왜 하는데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많은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영장실질심사상에서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그렇게 막 우는 소리 해요. 왜? 불쌍하게 보이려고.
내가 불쌍하다 이거야. 불쌍하니까 나 구속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읍소하는 전략인 거죠. 네, 천하의 윤석열이가 지금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면서 읍소를 했다라는 거야.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 JTBC 기사였네. 이렇게 됐습니다. 20분가량 최후 변론에 나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와 연락을 끊는다. 변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부인도, 그러니까 김건희도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를 다 버린대, 이제. 연락도 끊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다더라.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윤석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럴 법도 하지. 내란이잖아요. 내란 역적이잖아. 누가 내란 역적의 전화를 스스럼없이 받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준 것만 고마운 거지.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너무 힘들다. 왜? 이 얘기 왜 하는데? 네,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읍소 전략인 겁니다. 윤석열이, 천하의 윤석열이가 툭 하면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더 치던 윤석열이가 이따구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윤석열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을 따라 찾아서 다 떠났다.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의 진술 중에도 왜곡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내가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도 배신당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지들 사겠다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나는 억울하다. 어이구,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를 다 해? 그게 바로 언제? 마지막 20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은 거고 상당 부분은 나 공범으로 찍혔던 부하 직원들 얘네들 지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 주장도 이제 한계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그따구 주장을 했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함으로 언발이 불가피하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도 알지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얘기가 다 나를 떠나고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이딴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외롭대? 진짜. 자, 이 내용은요.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에 제출한 일종의 변론 요지 같은데 변론 요지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특검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처럼 공표하였는데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거에 불과하다. 공문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것이 서류인데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표지를 만든 거 가지고 무슨 이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나오느냐.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강희구, 여기 대통령 부속실장이 강희구죠. 강희구도 표지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가 보니까 만들어야 되겠고, 대통령 김주현한테 물어보니까 김주현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수습에 나선 내란 수습에 나섰던 사람들이 문서가 있느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강희구까지 진술해버린 거예요. 윤석열은 강희구가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든 건 표지에 불과하지 본론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진술이 법정에서 턱 막힌 겁니다. 강희구조차 그렇게 윤석열한테 충성스러웠던,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아마 특검에서 정반대 증거를 내세웠을 거예요. 윤석열이 강희구가 말이야 단지 표지만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강희구의 진술을 딱 내민 거죠. 여러분이 윤석열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희구까지 나를 떠나는구나. 블루투스 너마저 뭐 이거죠. 근데 윤석열을 가장 충격으로 몰고 간 것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었다고요. 자, 김성훈이 윤석열의 불리한 진술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총 관련된 문제예요.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쏜다. 이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예, 사실 이 얘기를 한 사람, 이런 진술을 공개해 준 거는 실은 김성훈인 거죠. 김성훈이가 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이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아니, 단지 좀 위협을 하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쏘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꾸 그랬거든.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김성훈의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들 넘어오면 총을 확 쏴버리면 안 되나? 그 총을 확 쏴봐. 이렇게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진술은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나가고 김성훈이 지 혼자 남았을 때 다 쏟아낸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변호인이 나가니까 이때다 하고 확 쏟아낸 거야. 그리고 이 중요한 진술들이 다 뭐가 됐다? 윤석열한테 가장 불리한 진술들이 된 거예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김성훈이 이런 진술을 했는지 몰랐던 모양이야. 그리고 근데 막판에 이 김성훈의 진술이 떡 나오니까 으아 어버버버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이라고 해도 이쯤 되면은 배신감 느껴질 만하잖아요. 야 김성훈 너까지 그러냐? 야 내가 니한테 니 믿고 말이야 마지막에 한 얘기인데 그것까지 니가 사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은요 검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공범들 간의 배신을 유도해 가지고 공범들 사이에 싸움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백을 하게 되면 선처를 받게 되잖아요. 선처를 노려서 공범이 먼저 자백을 하는 거,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정치검사들이 아주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 수법을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그대로 써먹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바로 그 방식에 그대로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쓰던 방식인데 지가 쓰던 가장 야비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야비한 방식을 지가 똑같이 당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늘이 노래졌을 거야, 윤석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는 억울하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이제는 내 전화도 안 받고 국무위원들도 말이야 지 살 길 찾아가지고 내 거짓말해가 다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그거 제발 좀 구속 좀 시키지 말아요. 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도망갈 곳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읍소한 거지 뭐. 참 그러고 보면 이 김성훈이라는 애도 참 재밌어요. 어찌 보면 이런 애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할 뿐 어떤 사람한테 충성한 건 아니었던 거죠. 권력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 권력이 자신을 출세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런데 그 권력이 이미 떠났고 자기가 확실하다 생각했던 그 권력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 째깍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 윤석열이가 집단에는 좀 믿었나 모르겠는데 참 보면서 좀 그래.
내가 이제 와서 윤석열한테 뭐 충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배신 안 당할 사람은요, 검사들밖에 없어. 정치 검사들. 그 중에서 뭐 김주현이나 한동훈 뭐 이런 애들 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치 검사들이 언제 제일 확 변하느냐면 본인의 안위가 위협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치 검사니까 정치 검사들끼리 뭐 딱히 뭐 해코지 같은 거 안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위협했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불리한, 나한테 아주 부정적인 뭔가를 했을 경우에 곧바로 반격에 들어가는 게 정치 검사죠. 한동훈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보고 있는 조은석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거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권력 잡았다고 자신과 함께 해줬던 사람들, 어떻게 보자면 막판까지 자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신한 거. 윤석열 본인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게 돌려받는 겁니다. 조은석 같은 경우에 윤석열 밑에서 잘 나갔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사위원까지 됐겠어요. 다 법조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적폐 네트워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된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의 힘도 들어갔겠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조은석이었어요. 이미 조은석은 윤석열 쪽에서도 상당한 그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은석을 윤석열이가 먼저 배신했지. 그러니 이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윤석열은 어쩌면 자신이 한 배신이 그렇게 금방 되돌아올 거라고 어찌 보면은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 그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썼던 그 야비한 방식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구치소를 갈 때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리는 진술이 쏟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윤석열 이미 지금 한 명, 두 명 배신하기 시작했고 그 한 명, 두 명의 배신이 윤석열을 치명적으로 지금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 열지 않은 사람들 입 안 열겠어요? 솔직히 김성훈이 입을 열었다고. 김성훈이 그 강희구가 입을 열었어요. 둘 다 윤석열의 신복 중에 신복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아이고 그렇죠. 이제부터 뭐 끝 작살인 거지 뭐. 자, 기대가 솔직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조은석 특검 이 참 양날의 검인 겁니다. 양날의 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딴 생각을 먹지 않도록 계속 비판,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조은석을 뭐 비방하느냐? 비방하면 못 돼서. 조은석이가 뭐 이재명이야?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멘붕 온 윤석열. 멘붕이 온 이유, 소위 말해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최측근들까지 배신하니까 뭐 윤석열 멘붕 왔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르죠. 앞으로 쏟아질 만한 여러 가지 진술들은 지금 김성훈이나 강희구가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윤석열은 겁날 겁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